저는 오늘 공청회 사회를 맡은 김숙희입니다. 부산 동성애 대책 시민연합 안용운 대표님의 개회사가 줌으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용운 목사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이 시간 개최하는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오늘 공청회는 부산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부산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부산순창운동본부 등 25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개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에 관한 부산지역 시민공청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포진하고서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수 국민들이 상식과 가치와 도덕과 신앙에 반하는 법들을 제정하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하여 전문가이신 세 분의 발제 강의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실체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시민들이 뜻을 합하여 행동함으로 깃긁고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공청회가 진행되도록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부산지역 시민공청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문훈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님과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유연수 본부장님,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강재철 회장님의 인사말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도덕을 윤리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1800개 교회는 그동안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부산의 1800개 교회들 다 함께 이 나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철폐되도록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살면서 중요한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중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또 더 나아가 우리 한국 땅이 정말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성한 사람들은 또 사람을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야단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 잘 압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은 같이 동참한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같이 영상이지만은 같이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노력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시면은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음을 지키는 역할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모두가 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또 이것까지 더 우리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손잡고 무릎으로 모든 것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이렇게 시민 공청회를 하는데 이 공청회가 정말 조금 더 이 일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가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강재철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산지역 시민공청회를 준비하신 관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통과로 서로 의도하고 있는 내용의 왜곡이나 차이가 발생하기 쉽고 오해나 단절이 이어지는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갈등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개인이 유아기 이래 체득해온 인지의 시스템이나 행동의 형태에 있어 제체제화의 강요로 인한 심리적 혼란 상태를 일으키는 경우 다양한 인류 문화의 기본적인 평등성을 인정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외 사례에 보여주듯이 준비 없이 실행되어 일어나는 폐단을 피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주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육 현장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성찰과 이해가 우선이며 그로 인하여 항구적 효력이 충분히 갖춰진 후 논의할 일이라 생각하며 불안정한 인지 상태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정상으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법으로 규정짓는 것 또한 신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학교 및 사회교육계획의 입안 실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 및 상호 간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고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윤리관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 구성의 시작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종덕 스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불교연합회 종덕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그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온 점에 대해서 좀 용서를 빌미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거라도 좀 한가하고 싶어요. 코로나 독재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사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소상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삼라만상의 우주에는 자연의 섭리와 법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암수, 자웅, 동체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그 찬란한 동쪽에 해 뜨는 나라에 신들이 살고 있었더라. 그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축하사절로 갔더라. 왜? 그 마구 말을 관리하는 그 민족에게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소사이어티에서 이 상류사회가 아닌 그 민족에게서 신이 나왔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축하사절로 갔다고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부처님께서도 역시 그 상류사회 하이소사이어티에서 제일 위에 그 브라만 계급에서 당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인류가 평등해야 한다고 당신 몸으로 역설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백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 세상을 내가 편안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인들이십니다. 지금 현재 인류는 평화를 지향하고 전쟁을 우리가 불식하고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데 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법들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과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하지만 저들이 바라는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 저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우와 자익을 떠나서 우리는 지금 인간 말살하는 정책 속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호적법 등등 이런 것도 고쳐졌지만은 뭐 간통죄 이런 것도 폐지된 게 저들이 조장해서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산을 받아도 그 남자인 며느리가 받아야 되고 여자인 사위가 받아야 되고 이런 혼란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미래를 뭘 바라보고 자손들에게 남겨드리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공청회에 오신 우리 애국 시민들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우리 애국 애족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깨어나야 하고 국민의 심판을 해야 합니다. 뭘로? 국민의 작두로, 국민의 철퇴로, 국민의 칼로 단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그냥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리로 뛰쳐나가야 하고 국회로 나가야 하고 방송국을 점령해야 하는 그런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카톨릭 김계춘 원로 신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악법을 저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사실 남자, 여자, 남성과 여성 하면 기능적으로는 뭐 차이가 좀 서로 있겠지만은 인격적으로 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것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연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연법을 어기면 고통이나 혹은 파멸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 심어서 거꾸로 심으면 아무리 오래 지고 물 줘도 그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그 나무는 고사되고 맙니다. 그처럼 자연법을 어겨가게 되면 고통이 따라오거나 파멸이 오게 됩니다. 그와 같이 또 신법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또 역시 인간에게는 그런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녀에 대해서 존중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비속어 가지고 그 본처의 그 하나님의 일러주시는 남자와 여자의 그 존엄성을 유지 못하게 되고 인간의 인격이 말살되는 이런 악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보면 불기 싫어한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망할 일이죠. 그래서 계속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뒤에서 이제 강연하시겠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겠지만은 어쨌든 참 남자는 남자, 여자 여자 또 남녀끼리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할 때는 얼마나 보기도 아름답고 축복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아주 뭐 망측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악법은 자연법에 어긋나고 그리고 또 신법에 어긋나는 이런 일은 꼭 우리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기도와 더불어 이 일은 성취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서 세 분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바른인권 여성연합 전문위원장이신
연취현 변호사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취현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평등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평등은 참 좋은 가치인데 우리가 왜 이 평등이라는 좋은 가치를 추구하려는 법을 반대하는 것인가? 이제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반대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하셔서 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산에 계신 많은 시민들께서 평등법의 문제점들을 많이 아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이 법이 이제 그동안 알고 계셨던 젠더 문제 이외에도 사실 문제점이 많아서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반대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좀 껍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참 제목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치도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그것이 규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평등이 아무리 좋은 가치로라 하더라도 이것을 법으로 강제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 평등이 분리나 구별, 제한이나 배제 이런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그것은 결국 평등이 아니라 획일적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평등법의 문제점입니다. 사실 평등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 초중고 시절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 평등이 아닙니다. 이 평등법에는 명시적으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법이라는 용어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 평등의 용어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 평등이 뭔지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실질적 평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의 평등이 아니고요. 아무리 기회를 평등하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장애인과 일반인이 달리기를 하면 장애인은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동일한 결과를 유사한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에 있어서도 좀 더 배려하는 정도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이고 이 실질적 평등은 결과적 평등으로 가는 목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신 분들이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의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정책 용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법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그 평등을 절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강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꼭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아니더라도 개인 대 개인의 분열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어디인가? 공무원들이 이 법을 마주하게 되면 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성과는 어디에 있냐면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에서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본인의 실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물론 평등이 좋은 가치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평등한 것이 우리가 정말 진정 추구하는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이 법이 강제력을 가지고 실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평등법에서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법을 한 번쯤 보신 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20가지가 넘습니다. 여기에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여러 가지 있는데 혼인 여부, 임신, 출산, 전과도 있고요. 학력, 성별 정체,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빼고도 학력이나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학력입니다. 학력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별도로 발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 평등법에서 학력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반대 의견 표명했던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력은 개인의 노력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등으로 학력을 동일하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왜 반대하냐면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을 너무 많이 차별되도록 의도적으로 차별해서 이들이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것은 물론 막아야 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자 하는 열망을 꺾어버리는 정도에 이르는 평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게 만드는 게 결국 이 학력 차별금지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형태, 이걸로 인해서 고용 형태의 차별로 이어지게 될 그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면 석박사, 고등학생,
동일한 형태의 고용이 주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 법을 보고 석박사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나 블로그 뭐 이런 카페 등에서 이 법 어떻게 해야 되나 우글우글 하고 있다고 하죠. 석박사들도 지금 뭐 실업자들이 뭐 많다고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학력이나 고용 형태에 대해서 차별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 평등에 가깝도록 하는 그런 평등을 추구한다. 법으로 강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심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 제기는 혐오나 차별의 요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자 하는 제정 동의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국민청원이 10만을 달성했는데, 이 국민청원 10만 달성 이후에 이 제정 동의 안을 올렸던 여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본인은 어떤 제약회사에 면접을 받다가 성차별적 질문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로 인해서 시민단체를 만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너에게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이걸 제정하는데 앞장서라 라고 해서 본인의 스토리를 제정하기 위한 제정 동의 국민청원에 스토리를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과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본인은 이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걸 빼고자 하였지만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본인이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전과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전과를 알 수 없고 전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절대적인 평등하는 것이 우려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그 10만 청원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지라 이것은 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끝났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 대상에 나와 있는 20가지 넘는 사유들이 개별적으로 사실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인종이나 피부색 보시면 해외에서 그 범죄자들이 특히 타 인종인 경우, 피부색이 다른 경우 이 분들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범죄 행위를 표현할 때 그 인종이나 피부색을 가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잠깐만요. 나라 한 번만 확인할게요. 혹시 또 틀린 거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영국에서 파키스탄 무슬림들에 의해서 심각한 성범죄가 저질러집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나라나 민족, 인종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차별로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정치인들이,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 뉴스를 감춥니다. 이들은 계속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굉장한 피해자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평등의 결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들에 대해서 이들을 잡기 위해서 뉴스를 내보내는데 얼굴을 전부 다 색깔이 안 보이도록 몸도 다 색깔이 보이지 않는 CCTV 화면을 뉴스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범죄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가 없어지는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남성 청년이 그 최모모라고 하는 분이 그 남자 아이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성착취물을 만들었는데요. 중고등학생들에게 본인이 여성이라고 접근을 해서 이들에게 자기 신체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하고 이렇게 채팅을 하다가 실제로 만나서 이 아이들에게 성착취를 합니다. 행위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친구가 동성 성행위로 인해서 남자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뉴스가 명시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가 우려되는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재 방송에서 언론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 수가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면 그것이 혐오와 차별이 되는 시대에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 전과 이외에도 또 해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 정체성을, 한국 국적 정체성을 가진 외국인이라는 남성이 유명한 보이그룹의 남성을 따라하고 싶다면서 막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나 한국인이다. 나는 국적 정체성이 한국인으로 타고났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그쪽에서 굉장히 조롱하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죠.
다른 것들은 다 타고난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데, 성별 정체성을 변경할 수 있는데 왜 국적 정체성은 인정이 안 되는 걸까요? 왜 나이 정체성은 인정이 안 될까요? 50대지만 내가 20대로 생각하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지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없지만 성별만 선택하는 것이 타고난다는 겁니다. 이것에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길 교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지만 근거가 없는데 이런 주장을 법으로 강제하자는 겁니다. 이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하죠. 법률이 뭐 다수자들만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할 때는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보호의 법률 방안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양성평등기본법 방식이라고 대표적으로 그냥 제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의 방식입니다. 이 차별이 이루어지는 요소를 찾아 들어가서 그것을 행정청, 인권위 이런 데서 들어가서 이것을 조사해주고 도와주고 개선하도록 권고해주고 법률 지원까지 해주는 형태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형태인데요.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우리가 많이 인정을 하죠. 그럴 수 있다. 장애인들은 워낙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구역에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을 위해서 타지 않고 지하철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화장실도 따로 설치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된 강제성 부여입니다. 반대의 경우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부장제가 심각했다고 하죠. 예전에는 저도 그런 시대에 살진 않아가지고 예전엔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는데 저는 많이 개선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가 있었고, 그것이 양성평등기본법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양성평등을 어떻게 하냐면 여성들을 계속 지원해 줍니다.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렇지만 강제력을 주진 않습니다. 행정청에 나와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어떤 길을 열어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만 강제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이런 형태의 지원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행정적인 용어로 AA, 적극적 제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적극적 조치가 오래되니까 남녀 평등 분야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젠더 갈등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20대, 30대 사이에서. 이게 그 AA가 오랜 동안 지속됐을 때의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 평등이 역시 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나오는데, 실질적 평등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한계점을 정하지를 않은 겁니까? 아무도 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계속 절대적 평등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이르냐면 이제 여자들도 군대에 평등하게 가자는 주장에 이르렀고, 2026년부터는 경찰을 선발할 때 남녀의 체력 검사 기준을 동일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그 AA, 적극적 조치를 통한 평등의 결과입니다. 절대적 평등 아니라고 하는데 이 실질적 평등의 결과가 절대적 평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별적인 그 차별의 요소를, 차이의 요소를 계속 개선해 가다 보면 결국 완전히 동일한 평등 요소까지 가지 않으면 해결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폐지가 되어야 되느냐 마느냐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실질적 평등의 끝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우리가 그 적극적 조치 AA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했는데도 결과가 결국 절대적 평등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녀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있어서 우려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 우리가 무슨 성별 정체성, 성적 취향이 다른 분들,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법률 합법화뿐만이 아니라 이걸 감싸고 있는 법률의 형태가, 결과는 물론 그거 알맹이는 그겁니다. 알맹이 끝에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만, 그 감싸고 있는 형태가 장애인을 마치 지원하듯이 우리가 모두 도와줘야 하고 더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듯이 그런 형태로 행정청이 나서서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제도를 둡니다. 제가 법률사로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구체적인 규정도 뭐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보면 걸려서 들어오시면요 사실 빠져나가기 힘드십니다. 개인이 들어오시는 건 아니고, 사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떤 발언을 하면 개인적인 발언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인권위법에서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사용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학교장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장이 시정 권고 내지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 활동에 있어서 나의 발언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낙태 반대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낙태는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던 선생님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별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그거 자체가 뭐 내가 형벌을 물거나 벌금을 무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해고를 당하고 직업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는 형태인 거죠. 또 최근에 그 목욕탕 사건이 있었죠. LA 목욕탕 사건, 찜질방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목욕탕 침입 사건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거기에 들어와서 당신 너무 불편하다. 나는 당신과 같이 목욕하기 힘들다. 라고 하신 여성분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찜질방 주인이 우리 목욕탕은 그렇게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찜질방 주인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찜질방 주인은 그때 LA에서도 똑같이 발언했죠. 그분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고려하고 차별금지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성소수자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차별과 혐오라는 이름으로 반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몰아갔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역으로 전이되어서 결국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분열하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을 반대로 차별이나 혐오라는 이름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결국 분열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제천에 여성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할머니께서 공부를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에 내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고 해서 제천에 여성도서관이 지어졌는데 여성도서관이라는 이름까지 참 좋았는데 여성만 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권위에서 이거 남성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이거 차별이라고 이제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도서관에 남성이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여성들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인권위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실 그 도서관에 여성들의 책이 주로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일부러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도 저절로 원하는 기능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가 만들어 가거든요. 그것을 가이드만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차별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여성들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대, 여중, 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스포츠에 있어서 계속 스포츠 얘기도 나오는데 여성 골프 선수는 남성 골프 리그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안 나와서 그렇지. 남성 골프 선수는 여성 리그에 현재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참가를 하고 싶다면 우리가 아시듯이 이렇게 성적 지향이 다르다, 나의 성적 정체성이 여성이다라고 주장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이 평등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역차별이 누가 겪게 되느냐? 이제까지 배려를 받아왔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들이 특히 이 부분을 모르시고 여성들이 이제까지 받아왔던 차별과 억압에 대한 반대라고 하시면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시는데 남성과 여성이 절대적으로 평등한 것이 여성에게 꼭 유리한 것인가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분들께서 그 계산을 지금 당장 다음 선거 때 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은 직접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이 법의 결과물을 받게 될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들이 다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군대 갈 것이고 내 자녀들이 화장실을 같이 못 쓰게 될 것이고 화장실 문제를 말씀 안 드렸군요.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을 꼭 설치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성중립 화장실 설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실법에 위반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국회는 참 신기하게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논의를 해서 해결점을 찾아가고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보류해놓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질러봐, 시장에 내놔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합니다. 근데 화장실법과의 충돌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충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업자, 사업주에게 성소수자를 배려할 의무, 배려해서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아주 영세한 기업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이상의 경우에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안 만들어주면 이 법 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성중립 화장실이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해외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성중립 화장실은 뭐 실제적으로 성소수자들이 요구하는 경우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껍데기에 대해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법이 아까 제가 변호사를 15년 넘게 했는데 이 법에 만약에 걸려서 오시면 진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법에 사실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고 해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증거를 통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공해, 뭐 환경소송이라든지 의료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엔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입증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조물 책임 뭐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료소송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의사가 나한테 어떤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후유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나는 아프긴 한데, 지금 우리 백신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프긴 한데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해서 의사 쪽에 증거가 다 있으니까 네가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해봐 라는 게 고의 과실을 추정해주고, 아니면 입증을 못하면 고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주고,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안 내면 그 증거가 너한테 불리한 것으로 간주해버려가지고 상대방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소송 기술상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모든 기술이 차별이라고 주장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다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제로 소송에 들어갔을 때 거기다 또 인권위에서 소송 지원도 해주죠. 그러면 변호사들이 진짜 어디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이건 진짜 사전 예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있는 변호사라면 이걸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보루입니다, 보루. 그래서 변호사가 이걸 와서 막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법이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많은 법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느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국가의 모든 제도를 동원해서라도 보호해야죠. 근데 우리나라가 20가지가 넘는 영역에 있어서 모두 이렇게 결과적 평등을 이루어내기까지 모든 사법적 제도를 동원하여 소수자들을 도와야 할 만큼 불평등한 국가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법으로 지원을 통해서 혹은 법적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인권위가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중립의무를 반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만 모든 무게를 실어줘가면서 이걸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똑같은 법을 몇 가지씩 발의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근데 자유가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죠. 우리 자유권이 평등권도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받는 것을 다 수용하고 국가와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참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다 무제한 허용되는 국가나 사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면, 헌법재판소가 이런 경우에 있는 건데,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받는 경우에는 그 행위 하나와 그 한 사람의 기본권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몇 년간 심의합니다. 국가 공권력이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개인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로 소소하게 개인 간에 다투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너무 많이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으로 이것을 규제하도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권 제한을 인권위에서 누구 건은 옳고 누구 건 틀리고 라고 그냥 막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헌법
이 평등법의 원리입니다. 개별 하나하나의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한 건 한 건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와 반대로 인권위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보고 행정조사를 통해서 사법제도도 아니고 삼권분립 너머에 있는 행정권의 일환으로 그것을 준사법 절차를 통해서 한 건 한 건 일단 피해 있다고 보고 지원을 시작하는 이런 체계가 기본권에 굉장히 균형이 어긋난 상태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 법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충돌하는 기본권 간에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이 그분의 기본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형사 제도에서는 심지어 가해자라고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을 다 붙여주고요. 그 사람에게 본인도 할 말 있으면 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인권위법에는 지금 그런 절차적인 보장도 없이 이런 상대적으로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절차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알고는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 법은 저는 이제 마무리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법으로는 문화를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사회적 합의의 최말단입니다.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문화를 견인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의식을 견인하려고 하면 그것이 전체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 만능주의의 사고를 가지지 않는 한 이 법은 꼭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도 법 만능주의로 우리 사회를 획일적 평등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부정하는 보통의 시민들이시라면 이 법을 막는데 정말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이 법은 만인의 투쟁을 다시금 불러오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길원평 부산대 명예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공청회 많이 유튜브로 또 줌으로 참여하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그 국회 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때까지 나온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작년에 정의당에서 1개 만들었고요. 올해는 민주당에서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이 세 민주당 의원이 또 평등법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총 4개가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작년에 그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을 때 저희들이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회 청원을 해서 10만 명을 달성했고요. 올해는 또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또 요번에 어제 이제 10만 명을 달성한 게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2개를 우리가 반대 청원을 10만 명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4개를 차별금지법을 냈고요. 국민들이 3개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개, 올해 2개. 물론 이제 권인숙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되는데 아무튼 어제 이제 10만 명을 달성했는데 사실상 국회의원 청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이 청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명이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3개나 10만 명 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 얼마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저는 교육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유치원부터 동화책을 딱 보여주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청소년 트랜스젠더, 청소년 동성애자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영국에서는 8년 만에 25배가 증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한 100명 되던 청소년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을 희망하는 그 청소년이 한 100명 됐는데 1년에 그게 한 8년 만에 2,500명이 됐어요. 굉장히 늘었죠. 왜냐하면은 뭐 학교에서 계속 성전환이 괜찮다. 네가 정말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물학적으로 남자면 여자인데 네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거는 사실은 그걸 이제 유도로 하는 거예요. 유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애들이 이제 성전환을 한 2,500명. 2,500명이 했다는 것은 사실은 2,500 가정이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와요. 한 번은 뭐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인데 이거 어떻게 좀 고칠 수 없느냐. 또 어떨 때는 자기 딸이 트랜스젠더인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없느냐. 뭐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제 앞에 와서 울어요. 울면서 좀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근데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인데. 예.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 한 번은 그 예쁜 딸을 데려왔어요. 예쁜 딸을 데려왔는데 진짜 예쁘게 생겼더라고. 딸인데. 그런데 그 딸이 남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성전환 수술하게 되면 정말 부작용도 많고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딱 마음을 정해놓고 절대 마음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있다가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어머니한테.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술했다고 그랬어요. 유방절제 수술했다고. 근데 그거를 내가 들으면서 참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딸을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이길 수 없다고. 결국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고 나면 이게 굉장히 늡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시키니까 뭐 결국 그 백지 같은 마음 가진 아이들이 이제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정말 이 서구에서는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그 수많은 가정들이 속으로 문드러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 가려고 하느냐. 정말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연치원 변호사님께서 발제한 것처럼 남녀 간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화장실도 쓰고 그러니까 성범죄가 증가하죠. 또 스포츠도 같이 하고 서구에서는 보면은 격투기에 남자가 트랜스젠더가 여자하니까 막 이 진짜 여성이 막 두개골이 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모든 경기를 그냥 트랜스젠더 그 여성들이 휩쓸게 되고 그래서 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구는 모르고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번지르하잖아요. 차별을 없애자. 그러니까 이제 서구의 그 기독교 국가들이 참 좋은 마음을 품고 아이고 불쌍하지 트랜스젠더 불쌍하지 동성애자 불쌍하지. 그래서 그 법을 딱 만들고 나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치원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지요. 뭐 이러니까 결국 이제 온 세상에 퍼지고 수많은 트랜스젠더 동성애자가 생기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다 이게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절대로 그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과 학부모들이 이걸 꼭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자유가 박탈을 당합니다. 종교의 자유.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설교 시간에 동성애 나쁘다 이렇게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유가 억압을 당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의 그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표현을 마음대로 해야만이 찬반 논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이게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뭐냐 하면은 반대 자체를 못하게 비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독재입니다. 독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동성애 독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조사를 해보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 괜찮다고 정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처벌하겠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어떻게 국민이 그거를 싫어하는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처벌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는 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강정희 부산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대표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왜 학부모들이 차별금지법을 걱정하시는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이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 추려왔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라면 좋잖아요. 왜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왜 반대하지? 마치 우리나라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을 위시한 모든 법률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뭐 또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외국인 고용법, 외국인 처우 개선법 등 수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차별금지법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새로운 법들이 만약에 또 중복적으로 만들어지면 새로운 법 제정에 따른 또 행정 지원과 예산이 발생하게 되겠죠. 지금 있는 법들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현행법을 보완하면 되겠죠. 굳이 새로운 어떤 중복적인 법 제정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까? 그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그런 포럼에 가보면 그 목적이 동성혼 합법화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들은 동성 간 성행위와 성전환을 인권과 자유로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헌법과 세계 인권선언은 인간의 무제한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와 또 도덕률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사와 대법원 판결에서도 보면 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네 차례나 거듭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학부모들이 차별금지법을 가장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왜곡된 입법이 왜곡된 교육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은 기련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기와 아동기 때부터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성별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라는 교육을 받게 되죠. 심지어 또 이런 성애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이 아이들은 수십 가지 어떤 제3의 성, 수많은 젠더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냥 정말 여성이 남성이 되고 싶고 남성이 여성이 되고 두 가지 사이에서만 선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아이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키겠죠. 교수님 영국 예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 블로그 안에서 제가 본 건데 이 블로그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걸 자랑이라고 자랑스럽게 예시해 놓은 건데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고작 18개월밖에 안 된 남아가 여자로 성별 정정을 하고 또 3세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남자로 성별 정정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올바른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왜곡된 인권 논리 때문에 동성애 보건적 해악은 은폐되고 그리고 동성애 옹호 교육만 계속 이렇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에이즈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에이즈 위험 국가가 됐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10대, 20대 청소년, 청년 에이즈 신규 감염이 매년 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단체 현장을 통해서 고3 재학생이 에이즈에 감염된 걸 알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고3 남학생이 고1 때 동성애 포털에서 만난 성인 남자와 딱 한 번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남자가 감염 있는 것도 몰랐고 자기가 이미 고1 때 감염된 것도 몰랐었다고 합니다. 제가 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가
이제 정말 동성성행위의 보건적 해악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교육받았다면 자신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참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성애 보건적 해악은 은폐해놓고 동성애 옹호 교육만 강화하는 이런 동성애 옹호 풍토 속에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는 이런 청소년들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동성애 옹호법을 만들고 옹호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인들이 책임져 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괜찮을 거야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또래 집단의 문화와 대중매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 네 아이 할 것 없이 자라는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건강한 교육 풍토와 사회 풍토 조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슷한 얘기인데 차별금지법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십 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누구든 그 무엇으로 차별받지 않게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법은 그 수많은 차별금지 사유가 서로 충돌하는 상호 모순된 법안입니다. 보십시오. 부모들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녀가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 사회가 보여주듯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부모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녀들이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 옹호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아이들이 겪을 혼란을 우려하는 부모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그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 선은 최고 가치가 동성애와 선전한 옹호 교육인 것처럼 그런 교육을 강요받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어떤 교육 주권과 동성애 옹호 교육이 서로 충돌될 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헌법에 신앙과 표현의 자유들이 보장되고 있는데 보통 크리스찬들은 이제 동성애를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앙적인 양심이 있죠. 그런 종교인들의 신앙적 양심과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 충돌될 때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하나요? 그러니까 이 법은 굉장히 모순을 안고 있는 그런 졸속 법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듣고 있는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미소년 자녀의 성전환을 부모가 반대할 경우에 자녀의 학력고까지 박탈한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부모들이 뒷목 잡고 쓰러질 법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법은 제가 보니까 정말 부당한 차별과 합리적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맹구법입니다. 예, 제가 저번에 우리 TV에서 봤던 그 차별금지법 심야 토론, 찬반 토론에서 진중근 교수가 나와가지고 요즘 진중근 교수 핫하잖아요. 예, 진보 진영에 있으면서 그 진보 진영의 내로남불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데 그분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누구도 무엇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동성은 합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별이 하나도 없는 사회가 있나요? 또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북한이나 이렇게 그런 독재 국가나 이런 국가가 아니라도 민주사회에는 차별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성숙한 민주사회일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더 섬세한 차별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흡연 제한 구역처럼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처럼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차별하는 경우도 있죠. 정말 성숙한 차별이죠. 차별이 무조건 나쁘다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 합리적 차별까지 혐오로 모도하는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성숙한 민주사회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또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이 법은 선택적 차별을 조장하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사회에는 흡연자가 많이 존재합니다. 제 가까이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흡연의 해악을 알리고 보건적 해악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하는 것을 흡연자 차별이나 혐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익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동성성행위 보건적 해악을 알리는 건 역시 혐오가 차별이 아닌 공익적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 법은 마치 흡연의 해악은 알려도 되고 동성성행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차별이죠. 다양성을 포용하자고 하면서 동성애 옹호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포용하지 않습니다.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동성애 옹호 의견만 절대적으로 인정해주는 말 그대로 답정너 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죠.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신 의견 중에 보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소수자 중에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는 차별하는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탈동성애자들의 존재는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탈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에게도 차별당하는 소수자 중에 소수자입니다. 심지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동성애나 성전환증을 극복하기 위한 의학적 상담조차 금지됩니다. 정말 동성애를 위한 자유는 차단당한 채 오직 동성애 옹호만 조장하는 그런 편향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 법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지만 또 이제 일부에 나온 의견들은 이건 정말 차별금지 차원이 아니라 성소수자 특권을 위해서 범국민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이즈는 치료제가 없죠. 에이즈에 감염되면 평생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간염인 한 명이 한 달 복용하는 약값이 최소한으로 잡아도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7,200만 원이죠. 이 돈 누가 냅니까? 90%는 건강보험료로, 또 나머지 10%는 국세와 지방세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약값뿐 아니라 에이즈 환자 간병비, 요양병원비도 전액 국민세금으로 지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풍토 속에서 에이즈 관련 건보료 부담이 매년 100억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랜스젠더들은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성전환 수술비와 그들이 평생 맞아야 하는 성호르몬 주사비까지 건보료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과 부양 인구 감소로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런데 과도한 성소수자 특권을 위해서 범국민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법일까요? 생각해봐야 될 문제겠죠. 그리고 자연법과 우리 상식에 반하는 법입니다. 네, 대표님, 윤리적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윤리적 가치 판단이나 보건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신체 구조입니다.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자물쇠와 열쇠도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물쇠를 고쳐서 열쇠를 만들고 열쇠를 고쳐서 자물쇠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타고난 성을 부정하고 자기 몸을 훼손하는 것을 보고 잘한다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는 것이 이게 최선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통과된 지역에는 정말 여성 역차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지금 기련평 교수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이렇게 타고난 성을 존중하는 그 성윤리와 생명윤리가 정말 존중받는 사회에서 여성과 아동들이 더 안전하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나 우리가 서로 정말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은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이 동성애 정당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동성애에 끝날 것이 아니라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등 온갖 어떤 성적 일탈을 정당화하는 그런 성혁명을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이 추석 연휴 때 교육방송의 EBS에서 위대한 수업이라는 프로에 이 동성애와 성별 해체를 정당화하는 주디스 버틀러 강연을 방송하는 걸 보고 제가 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이 지경까지 변질됐구나 정말 한탄스러웠는데요. 이 주디스 버틀러도 여성이란 자신의 성별을 부정하고 트랜스젠더로 살고 있고요.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공영방송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단순히 동성혼 합법화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현재 건전한 성윤리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보호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 안녕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이 모호한 용어나 어떤 동력요론, 감성적인 접근으로 이 사회의 근본을 교란시키는 이 성혁명 전략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이 위헌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위헌 심사 등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국회에 입법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패널 분들을 모시고 토론과 정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참석하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경기독교수연합회 황홍섭 회장님 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연합 불경 지부 김하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장애인 연대 상부상조님 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님 줌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평신도 사도회 김영남 상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성청년연대 서로서로 최희정님 줌 참석하셨습니다. 정영봉 청년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의 힘 여주영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청년연대 그루터기 이주연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토론 및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한 분당 3분씩 발언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불경기독교수연합회 황홍섭 회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했는데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불경기독교수연합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지금 바른 문화교육국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지금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분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세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는 좀 기독교 학교적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3분이 조금 초과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평등을 법적으로 참 잘 풀어주셨고 우리 길 교수님은 특히 동성애 관련해서 어떤 학교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강정희 대표님께서는 특별히 공교육인 차원에서 학교 살리기, 특히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부터 경제 살리기, 나라 살리기까지 광범위하게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런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정책적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참석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런 어떤 단체들과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 우리 국민들의 이르기까지 위에 보면은 지역사회 그다음에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기관들하고 잘 좀 연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소기에 이렇게 공청회 하는 어떤 취지를 잘 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기원을 드리면서 참 지금 현재 우리 연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참 교묘하게 재구성 내지 포장을 해서 아주 교묘한 논리로 차별화를 오히려 추구하고 있습니다. 역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논리는 진영 논리입니다. 우리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진영 논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리입니다.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유물론적 논리요. 공산사회주의 논리입니다. 공산사회주의 논리, 이 좌파 논리가 결과적으로 평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온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로 평등이 중에서도 성평등입니다. 성평등. 남녀 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이제까지 내려왔던 의법은 모더니즘에 이때까지 내려왔던 어떤 지식의 축적, 가치 체계 이거를 하루아침에 뒤집자고 하니까 이게 놀랄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성혁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대표 선수들 가운데 오늘 우리 강정희 대표님도 얘기했다시피 주디스 버틀러라는 여자 교수 그 여자가 문제의 여자예요. 뿐만 아니라 대표 선수인 포스트 모더니즘 대표 선수인
푸코도 소아성애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체계화해가지고 젠더라는 걸 만들어서 지구촌을 온 보고 불쑤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교육 안으로 들어왔고 이미 유럽은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 길 교수님 좋은 말씀을 했는데 한국은 그래도 지금 그 열심히 우리 길 교수님을 비롯한 여기에 발표하신 분들 단체들이 열심히 지금 어떤 그 가치 혼란 체계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참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는 왜 보면은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해서 아주 조그만 논리로 하나님한테 덤비니까 이건 망할 징조지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성경 속에서도 남색하고 동성애는 이미 있어 왔고 그것은 이미 그 성경의 역사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심판을 받아서 얼마나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촌에 이게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앞장서서 처음에는 우리 길 교수님 혼자 막 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하고 머리를 두 분 삭발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고 힘들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직접적으로 참여 못하는 비겁한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그게 예배다 뭐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의회 보면은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 좀 나서서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해서 잘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한번 우리 길 교수님을 비롯해서 세 분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10만 명 이렇게 너무 달성도 하시고 했는 거 너무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연대해서 우리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걸 우리 길 교수님이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연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 길 교수님 계속 그 연구를 해오셨는데 3분이 넘어서 5분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불경지부 대표 김하나 대표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3분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세 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한 발제를 듣고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걱정인데요. 이미 벌써 7, 8번이나 선택받지 못한 법안을 또다시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는 것에 또 혹시나 제정이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여탕에 들어왔던 그 생물학적 남성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여탕에 있던 여성분들, 또 어린 청소년들과 아동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여탕에 들어갈 때도 혹시나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탕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 한인 사우나에서도 이런 일로 동성애 찬성 측하고 반대 측이 대립했던 그 영상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대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병사가 있다는 기사도 심심찮게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이 이런 환경이 노출된 것에 대한 깊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군대에 있었던 그 군인이 우리 아들이 되지 말란 법이 없고 그 여탕에 있었던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기능이라고 어릴 때부터 저희는 배워왔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두 번째 마음이 들었던 것은 분노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법이 지켜줄 것이라고, 그래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도 억압하고 바른 것,
건강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하는 이상한 법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법안의 실체는 감추고 그럴듯한 제목, 제한 이유만 공유하는 것, 그렇게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행태였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이 법안의 실체를 안다면 어떤 엄마들이 이 법안에 찬성할 수 있을까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차별을 조장하는 이 법안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고 평등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빼앗아가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저희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연합 부울경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연대 상부상조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에 동감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법안은 무조건 통과되면 안 되는 법안인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다 책임과 의무, 국민이라면 그것을 다 생각할 겁니다. 특별히 국회까지 올라가신 분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뭐며 의무가 뭐며 어떻게 해서 국민들과 나라를 잘 보호해야 되고 또 잘 다스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까 생각해야 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질서를 깨뜨리고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까,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섭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 장애인들 너무 잘 살고 있고, 또 그 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법을 만든다고 해갖고 우리 장애인들이 더 잘 보호를 받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하기 때문에 그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익숙하기도 전에, 익히기도 전에 우리는 지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개인법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우리가 잘 보호를 받고 있고, 장애인이지만 함께 국민들과 더불어 좋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서 더 많이 우리 장애인들을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법이 아닐까 무섭고 또 두렵습니다. 절대로 이 법은 통과되지 않아야 되고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또 종교인으로서 정말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며, 오히려 그 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이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국민연대 김태희 대표님 줌 참석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김태희입니다. 저는 탈북민입니다.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입국 지금 17년 차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 이걸 지금 들이다 보니까 안에 지금 동성애 지금 이걸 지금 조장을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재작년까지 해온 퀴어 축제를 온라인으로서도 저희가 이게 보고, 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저런 행사가 공공연하게 수도 중심에서 열릴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게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게 북한이었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까? 사실은 이걸 우리가 연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걸 지금 다 민주당 쪽에서 발의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발언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북한하고 얼마나 지금 친북적입니까? 그러면 북한하고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갈 것인데 과연 북한에서도 원치 않는 이런 것을 왜 한국에다 먼저 도입해 볼까? 우리가 마루탑니까? 대한민국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구에서 지금 안 좋은 지금 문화적인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가지가 도입을 해서 그 나라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대한민국에 먼저 지금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북한도 북한이 시스템이나 그 비슷하지 않아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시듯이 소수가 찬성하고 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밀어내 붙인다면 이건 독재가 아니냐. 북한의 독재에서도 동성애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폐쇄적인 북한에서조차도 이제 이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것을 찬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그 연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제정되게 되면 너도 성에 대한 정치 의식을 아이들한테 인식을 주입시킬 수 있다. 왜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것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없을 때는 내 이름을 그냥 싫지만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나의 고유한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름이라 생각을 했지만 이게 지금 개명이 쉽게 되면서부터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어찌고 보면 동성애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지금 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보면 이 여자아이가 만약에 진짜 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성별일 때 네가 그쪽에 입양을 갔다 생각을 하면 아이가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문화로 다가간다면 말씀을 하셨죠.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다는데 법으로 문화를 견인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 소수의 성적 취향을 법으로 우리 제정되고 이것을 문화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나라에 도래되는 그 수많은 그 아이들에게 가져올 피해 의식 그리고 우리의 그 인구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실패한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법적으로 제정돼서도 안 되고 수많은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제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동성애랑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한마디로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한마디로 말하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고 소수의 성소수자들 정말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도 우리가 세금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코로나로 인하고 그래 그 전에 아니어도 우리가 수많은 세금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세금이 나라라고 하잖아요. 세금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또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600만 원이라는 거액 1년에 7,200만 원 이것을 그들에게 하고 또 자기네들이 성적인 이것도 다 우리가 국민 돈으로 한다.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해지는 우리 미래에게 주는 너무나도 크나큰 부담이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에게 주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탈북민으로서 사실은 이 사회에서 차별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을 느낍니다. 언어의 차별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차별. 그렇지만 이 차별을 저희가 바꾸고자 노력을 안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서 여기 와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살면 이것이 국민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차별은 국민의식이 높아질 때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평신도 사도회 김영남 상임회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데요. 세 가지 점의 논증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가톨릭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안에는 신앙 단체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라고 하는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념 단체가 있어요. 지금 그 단체
하고 저희하고 이제 긴장 관계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찬성 성명을 그 저희 교회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소속에서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하고 또 아픔을 또 같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법이 제정될 거라고 염려가 되고 또 시행이 될 거라고 마음적으로 확증을 가진 심정에서 이 토론이 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물을게요. 주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여러분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냐면 이게 상식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국민인 여러분이고 난데 그게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 무슨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그런 법률이 통과가 될까 봐 왜 걱정을 하십니까? 여기에 중대한 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주권 행위를 우리는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다 내려줬잖아요. 그거 우리 인정하고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에는 바로 그러한 것을 냉정한 이성으로 찾아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난 어느 정당을 비판하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고 저도 국민이고 여러분도 국민이니까 이 심각한 법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내가 모순되다는 거죠. 그분들 힘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 평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먼저 이 발췌된 주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건 먼저 말씀드려놓고 얘기합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건 거짓말이죠. 사유를 설명 안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워서 칼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해서 인류가 고통을 당해왔잖아요. 이거 저만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습니다. 신이 앞에 모든 만물이 평등하다는 것은 물질이 생성과 소멸이 평등하다는 것이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뭡니까? 탄생과 죽음이에요. 이것이 평등하다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불평등해요.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회장님 1분 남았습니다. 네. 두 번째,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좋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원고가 될 수 있고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이에요.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고 고소인이고 고발할 자라는 것이 그것이 평등하다는 것이지 단죄하고 심판과 결과가 결심은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욕하잖아요. 나쁜 사람 욕하고 좋은 사람 욕하고 억울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법 앞에 평등한데 부자는 죄를 작게 받고 가난한 사람은 왜 많이 받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들이 잘못된 거예요. 다릅니다.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언어에 우리가 아까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속고 있듯이 이런 말에 속아서 이런 법이 통과되는 것은 반대하고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이 우리한테 있지 정부 여당이나 아니면 현재 집권 가진 집권 권력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나 돌을 던져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신사적으로 할 수 있는 주권 행위를 할 때 우리는 다 바보짓을 한 거를 먼저 반성하고 다시 내년에 올 수 있는 그 기회에는 우리가 올바른 이성으로 내 주권을 발휘하면 됩니다. 그게 주권 국민이에요.
이 운동을 벌려주시는 교수님 감사하고요. 또 여기 모든 봉사자들 이 운동의 결과가 반드시 성공이 돼서 이 악법이 좌절되는 그런 희망을 저는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년연대 서로서로에서 나오신 최희정님 줌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페미니즘은 오래전부터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차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북한도 인도에도 살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 인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공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미 불평등에 대해서는 강정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과 더 필요한 부분은 이를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네, 희정님, 정말로 최희정님 말씀하시는 네. 게 울려가지고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계시면 마스크를 네, 벗으셔도 지금은 잘 되는데 들립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어떤 지금 발언을 잘 안 하시는지 들립니까? 들리긴 하는데 어떤 네. 발언인지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혹시 혼자 계시면 마스크를 정말로- 벗으시면 더 잘 들릴 네.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아니라 마스크를 벗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지금 괜찮습니까? 네. 네.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면 억지로 결과적 평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회평등을 말하고 싶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취업 시장에 있어서도 기득권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기업의 채용이 더 잘 되고 여자는 채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문과와 예술 분야에 여성의 비율이 많고 남성들이 더 많이 채용되는 직장은 남성 기질이 강한 직종으로 공과 계열, IT 계열, 기계 계열 등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더 많이 채용되는 직장은 여성 기질이 강한 직종으로 교육이나 사회복지, 심리상담자, 인사관리, 공무원, 예술인 등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뽑히는 직종이라면 시험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뽑히면 됩니다. 사기업은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는 것이 기업 정신입니다. 억지로 남녀 채용의 결과적 비율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뽑힐 수 있는 공정한 기회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남녀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녀 갈등을 더 조장할 것이 아니라 남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같이 협력하여 기회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직업에 따른 남녀의 차이, 그리고 기회의 평등, 이런 서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잘 안 들려서 제가 잠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정영봉 청년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문을 나가게 하겠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좋지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 청년께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여성의 힘 여주영 대표님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분의 발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여성의 힘 단체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올해 7월 16일 18세 이상 여성 1,0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을 조사를 했는데요. 차별금지법 2조 5항에 보면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생물학적 성과 다를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여성으로 스스로 자기가 여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여탕을 들어간다든지 여성이 출전하는 경기에 출전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제재를 했을 때 나는 차별을 받았다라고 항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우리 설문조사했던 대상들에게 우리 18세 여성들에게 남성 트랜스젠더 국방 의무 면제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반대 의견이 76.3%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자지만 나는 트랜스젠더가 되었기 때문에 난 이제 여성이다.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은 반대합니다. 76.3%. 왜냐하면 이런 법이 통과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또 법을 이용해서 군대를 가기 싫어서 트랜스젠더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제3의 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여기 차별금지법 2조 1항에 보면 성별이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여성들에게 물었을 때 제3의 성의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찬성이 30% 정도가 됐지만 반대가 44%, 잘 모르겠다가 25.3%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오늘 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을 강제화했을 때 이 사회적 혼돈이 굉장히 클 것 같고 또 교육기관에서 성별 교육, 특별히 젠더 성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그러니까 인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성에 대한 교육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반대가 76.3%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들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국민의 여론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유튜브들이라든지 또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어떤 삶이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회적 여론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우리의 기본적인 심성은 여전히 남성, 여성으로 구별되어 있는데도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들이라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몰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실질적 평등,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적인 평등, 절대적 평등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획일화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통제 사회가 될 수 있는 법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저한테 호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을 만나던가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많이 하고 누구나 다 차별받는 걸 싫어하죠.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면 뭔가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문화들이 편만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사회적인 부추김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가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오히려 각 개개인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차별 금지가 오히려 더 사람들을 강팍하게 하고 사람들의 고유한 특성들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부터
하늘과 땅이 구별되어 있고 바다와 육지가 구별되어 있고 낮과 밤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육지와 바다가 차별받는다라고 나도 육지 쪽으로 그냥 하나 되고 싶다, 육지 쪽으로 그냥 경계선이 이거는 차별이다 하면서 경계를 무너뜨린다면 이 사회가 굉장히 혼돈할 수밖에 없고 낮과 밤이 섞여버리면 이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겠죠.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요. 예,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어지고 또 어떤 열심히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없어지고 또 20가지 정도의 20가지 정도의 차별 금지 요인들이 정말 구별되어야 되고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것까지도 차별이라는 명목하에 금지시킨다면 이거는 다 섞여버리고 혼돈하고 이거는 정말 사회가 망해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럽의 형태 그리고 미국의 형태를 봤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선진국이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피해 사례를 통해서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앞선 발언들에 대해서 연취현 변호사님과 길원평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성청년연대 그루터기 이주연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 분 발언하신 이후에 연취현 변호사님과 길원평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성청년연대 그루터기 이주연 청년입니다. 2021년 8월 17일에 박주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한다면 바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범은 만들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의 발언에서는 계속해서 법을 개정해 나갈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한다면 처음에는 인권위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수용을 유도하고 그래도 수용하지 않으면 절차로 다음 절차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로 보았을 때는 다음 절차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고라는 말을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인권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인권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벌금을 내야만 한다라고는 내용이었는데 이 합리적인 기준이 인권위에서 정하는 그 합리적인 기준이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발언들, 개인의 생각들조차 이제 단어 하나하나가 인권위에서 허락해야지만 할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되게 전체주의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꼭 반대가 되어야 되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취현 변호사님부터 마지막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젊은 여성이 지하철에 쓰러졌는데 많은 남성들이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죠.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평등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서로 나 이외에 나를 지키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배려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를 위해서 평등법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사실 법 만능주의자들 이외에는 할 수 없는 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많은 분들을 깨우는데 다 같이 앞장서서 노력하면 이 법을 능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말씀드리면 하여튼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발언으로 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장애인 두 분이 오셔서 또 발언해 주시고 또 청년들도 하고 각계각층에 또 스님도 오시고 또 신부님도 오시고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공청회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전국 공청회 첫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이 처음 하고요. 또 내일은 경북 지역에서 하고 또 다음 주에도 한 3군데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3군데 하고 아마 서울에서도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서울하고 인천에서는 그 민주당의 김혜재 의원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공청회를 이리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 또 덧붙이고 싶은 말은 아까 전에 이제 교대에 계신 황홍섭 교수님께서 저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걸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하고 작년에 4개의 차별금지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열심히 막는 거를 수비를 했습니다. 수비를 했고요. 사실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수비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공청회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이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전국에 다 이런 조직을 갖추게 되게 되면 무슨 문제든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국회에서 만들게 되고 또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전국적인 아주 단단한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내는 근원, 악법들이 사실은 이제 악한 논리에서부터 나옵니다. 잘못된 논리. 그래서 그 잘못된 논리를 막는 그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돼요. 전문가들이 이제 그것이 왜 틀렸는지를 이제 잘 만들고 그 널리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연구와 교육, 홍보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모든 영역, 이제 모든 영역이라는 것이 정치, 경제, 문화, 뭐 학문, 예술 모든 영역에 그 전문가들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싸움을 해보면 이건 나중에는 힘의 전쟁이에요. 어느 쪽이 더 사람이 많으냐, 어느 쪽이 더 강력한 게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느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정말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자윤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 독재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각자들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머리가 이런데 제가 이 삭발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 2달 전에 제가 삭발을 했고요. 또 뭐 국회 앞에서 이제 텐트도 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영역에 있는 분들이 헌신해야 된다.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만이 막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청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알고 또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민공청회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현장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인사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연취현 변호사님, 길원평 교수님 그리고 강정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수화통역을 맡아주신 이미란 선생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시민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26개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산 지역 시민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제 끝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 쪽에 어떤 영향력을 키울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요즘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요새 언론인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중재법도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 대한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인들이 의외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요. 사실은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언론인들, 자유를 중시하는 언론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지금 자유를 중시하는 분들이 힘을 모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기가 약간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거꾸로 말하면 지금인 모든 영역에서 싹이 자라는 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옥토와 같은 이 험난한 이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정말 건전한 사람들이 뭉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서 조직을 만드는 시기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지나면 아주 번성하게 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